안녕하세요. 내비게이션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진단서 등의 교부인데요. 자, 먼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이야겠죠. 그래서 직접 진찰, 거만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의사들이라겠죠. 자, 의사들이기 때문에 진단서나 검안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증명서를 환자나 또는 그 가족이나 검안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조산이죠. 조산. 자, 치과 의사가 빠졌습니다. 여기서는 자, 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출생, 사망, 사산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고, 이렇게 진단서나 검안서나 뭐 출생이나 이런 사상 증명서나 이 모든 증명서가 직접 의사들과 조산사가 교부하지 못하면 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들이나 조산사가 대신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이틀이죠. 48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교부할 수가 있습니다. 좀 48시간 이내 이미 사망했는데 다시 진료한다는 것도 좀 법적으로 보면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일단 법 내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처방전입니다. 실제 처방전은 의사와 치과 의사가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그 한의사까지 같이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한의사도 간혹 처방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해서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한다. 전자 처방전에 한정된 것은 발송이죠.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마찬가지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직접 진찰을 받지 않더라도 대신 처방전을 수령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해서 이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들이죠. 아니면 배우자 직계 존속 가족들 또는 노인 의료 복지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대리 수령자라 하죠. 이 사람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리 수령자는 그 환자를 대리해서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또는 이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똑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대리 수령자가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처방전은 조산사는 빠져 있습니다. 의사들만 해당됩니다. 자,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여기서 이제 의사와 치과사만 있죠. 한의사가 빠져 있어요. 자,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해 주는 경우인데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거 당연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 의사 또는 처방전을 발행한 한의사 포함입니다. 이 처방전을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나 한의사가 한약사죠. 한약사가 문의할 때는 이때 즉시 이제 응해줘야겠죠. 뭐 똑같은 약이 없다거나 했을 때 대체 약으로 뭐 조제한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 때 또는 약 내용이 좀 틀리다 했을 때 이제 문의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되는데 응급 환자를 진료 중인 경우나 또는 환자를 수술하거나 처치하는 경우 또는 그 외의 사유가 있겠죠. 이때는 즉시 응할 수 없으니까 이 사유가 종료된 후에 응해야겠죠. 이것도 당연한 거니까 굳이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에 대해서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의사, 치과 의사인데 이 의약품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겠죠. 예. 환자에게 처방되고 투여되는 약품이 동일한 성분인지 아니면 이 사용해서 안 되는지 이런 정보를 보는 거 당연한 거죠. 또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의료 행위에 있어서 또 아니면 진료 기록의 관리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니까 또 볼 필요 없습니다. 의료기관 인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이 부분들은 굳이 두 번, 세 번 볼 필요 없다는 거죠. 당연한 거기 때문에요. 자, 다음은 태아 성감별 행위 등의 금지입니다. 성감별. 자,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성감별 목적으로입니다.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이나 검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행위도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의료인은 32주 이전에 태아나 인부를 진찰했을 때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의 가족이나 인부나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는데, 그럼 32주 이후에는 가능하냐? 가능하단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32주 이전에는 그 태아 성별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32주 이후에는 지금 태아 성을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또 32주 이후에 알려라, 알리지 말아만은 없으니까 현재는 알리고 있습니다. 단 32주 이전에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8개월 주죠. 8개월. 48, 30이니까요. 8개월 임신 8개월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 자, 기록, 열람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종사자 등이 본인의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요청할 때는 확인할 수 있고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단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또. 자, 진료기록 송부, 이것도 당연한 내용인데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이나 다른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 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어떤 진료 기록 사본 아니면 환자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요청할 때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고 그 요청에 응해야겠죠. 대다수가 이제 환자나 보호자가 소견서를 가지고 가기는 가지만, 자,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 요청했을 때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어요. 더 상급병으로 가야 되는데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에는 동의 없이도 송부 전송할 수 있다는 거죠. 환자 생명이 먼저죠. 이렇게 요청하는 이송 또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송하라는 거고요. 그래서 진료 기록의 사본이나 진료 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하는 것은 진료 기록 전송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걸 구축해야겠죠. 자, 명령권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의료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크게 볼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자, 진료 기록부 등에서도 마찬가지. 이 진료 기록부 등을 갖추어서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진단한 또는 치료한 내용을 기록해놔야겠죠. 그래야지 다음에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전자 의무 기록으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거짓 작성하면 안 되고 또 사실과 다르게 해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진료 기록 등의 서식이나 이 세부 내용의 표준을 마련해서 그 준수를 할 것을 공고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장관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당연히 진료 기록부 등에 당연히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진료 기록부 등의 보존 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이 진료 기록부 등을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는데 계속적인 진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년 정했다고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일에 한정해서 그 기간을 연장해서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처방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존 연한이 2년이고요.
진단서나 그에 따르는 것들은 3년입니다. 환자 명부나 간호기록부나 조상기록부나 검사 내용, 그리고 방사선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은 5년입니다. 5년. 의료인이라니까 간호기록부하고 조상기록부로 10년을 생각하는 경우 있는데, 의사들이 직접 행한 거 아니면 5년입니다. 진짜로 의사들이 행한 진료 기록부나 수술 기록부는 10년이겠죠. 좀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0년 보존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나 조산사가 하는 것은 5년입니다. 검사 내용이나 어떤 인상병리사 아니면 방사선사 쪽이 검사 내용들은 5년입니다. 그래서 조상기록부 흔히 이제 10년을 넣으면 좀 약간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의사들이 했을 때가 10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자주 나왔던 문제인데, 예방 접종 기록. 예방 접종 기록은 몇 년 보관이냐? 예방 접종 주사는 간호사가 놔주겠지만, 예방 접종하기 전에 진료 기록부니까 어떻게 먼저 사전에 진료를 보겠죠. 이상 있나 없나? 예방 접종을 해도 되나 안 되나? 당연히 누가 보죠? 의사들이 보죠. 그래서 예방 접종 기록부터 당연히 의사들이 보기 때문에 10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전자 의무 기록입니다. 앞에 나온 내용과 비슷한데요. 이 전자 설명이 기재된 전자 의무 기록으로 작성 복원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겠죠. 누가 알아서는 안 되고요. 이 개인 정보를 누출하거나 해상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의료인이나 개설자가 이 전자 의무 기록에 추가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는 이 접속을 기록했던 것이 별도로 보관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료 기록부를 모르게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접속했는지, 또 언제 수정했는지, 처음에 진료를 보고 기록했던 날짜와 다르게도 표시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수정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전자 의무 기록 표준화 등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의무 기록 시스템, 이런 시설, 장비, 이런 것들을 어떤 표준을 정해서 그 준수할 것을 공고하고 있고요.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런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를 인정할 수 있는데, 이 거짓이나 아니면 인증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시켜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특별히 볼 부분은 아닙니다. 진료 정보 침해 사고 같은 경우인데요. 전자 의무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밖으로 유출되거나 아니면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 마비되는 등의 발생할 때는 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해야겠죠. 우리 은행에서도 마찬가지 금감원에 이제 신고하는 것처럼 이런 우리 의료법에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이런 진료 기록이 포함된 전자 의무 기록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지해야겠죠. 그럼 진료 기록이나 포함된 전자 의무 기록이 어떤 전자적 침해 행위가 있다, 해킹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련된 행정기관에 다시 통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진료정보 침해 사고의 예방이나 대응을 보면 이 진료정보 침해 사고에 관한 정보 수집, 전파, 예보, 경보, 긴급조치, 탐지, 분석 등등이 있겠죠. 예방과 대응이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은 부당적 어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인데요. 의료인, 개설자, 그의 종사자, 우리 흔히 리베이트라고 했죠.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판매 촉진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에 경제적 이익, 그래서 경제적 이익 등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받아서도 안 되고 줘서도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견본품 샘플이죠. 아니면 학술대회 하는데 지원, 아니면 임상 시험하는데 지원, 제품 설명할 때, 또는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뭐 선지급 하니까 좀 할인해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배제시키고 있죠. 하지만 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의료기기에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거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리베이트 쪽이니까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에서 마찬가지 의사들이 한의사가 수술한다는 것은 조금 그런데요. 의사와 치과 의사, 한의사가 자,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이해를 발생할 수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 마취 등이 할 때는 당연히 환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협하거나 급한 경우에는 동의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냐? 환자에게 수술 후나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 또는 수술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그리고 설명하는 의사들 또는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들의 이름, 그리고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그리고 수술 전후에 환자가 지켜야 될 상황 등 당연한 거죠. 예. 병원을 입원해서 한 번씩 입원하신 분은 아마 이 내용 다 알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환자의 알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굳이 두 번, 세 번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환자는 이 동의서 4번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동의를 받았는데 어떤 변경 사유가 있을 때는 즉시 환자에게 알려야겠죠. 그래서 이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이 동의서는 2년간 보존 관리해야겠죠. 그러니까 처방전도 2년이었죠. 다음 이제 변사체 신고입니다. 자, 변사체는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입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제 그 단독으로 오픈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의사도, 한의사도, 치과 의사도, 조산사도 마찬가지.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은 자, 사체를 검안해서 변사한 것으로 의심됐다 할 때는 당연히 그 사체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간혹 옛날에 좀 자주 출제했던 거죠. 누구에게 신고하냐? 막 지구대 파출소장 나왔는데 경찰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입니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렇게 오지 마시고 실제로 개원할 수 있는 조산사는 조산원으로 개설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는 의원 병원급 개설할 수 있고요. 그래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 사체 그만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이라는 거 변사체 신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의료법과 의료 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이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라는 거 알 것도 있고요. 굳이 두 번, 세 번 보지 않아도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차후 이 의료 관계 법규에 대해서 컨텐츠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서 요약해서 꼭 알아두어야 될 것들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